소개받은 박상훈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팬덤 정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독일 문제, 독일의 포퓰리즘에 대한 발표도 있고 해서 좀 비교의 관점에서 문제를 좀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기 마련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좀 더 나은 개선을 추구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우리 문제만 있는 세상처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일종의 향토와의 오류라고 할까요? 그런데 빠질 반면에 세상 다 그렇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래 그러면 이건 또 너무 과도한 세계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팬덤 정치가 갖고 있는 좀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보편적인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좀 우리 정치의 문제를 좀 잘 드러내는 그런 핵심 개념으로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 발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덤 정치라는 말은 물론 통속어입니다. 통속적인 언어지만 사실 민주주의라는 말도 맨 처음에는 통속어로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민주주의자들이 만든 말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야유하기 위해서 귀족 정치자들이 만든 말이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일단 등장한 말을 통해서 그 시대나 그 현실을 좀 잘 논구해 보는 게 우리의 과제일 뿐이지 통속적인 개념이다 해서 야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팬덤 정치라는 말이 소위 등장하고 좀 유행했다고 할까요? 하는 건 2019년 정도 현상인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2019년에 이 말이 유행했다고 해서 이 현상이 이때 시작된 거는 아닙니다. 우리 정치에서 제가 볼 때 민주화 이후에는 한 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환기는 저는 2008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저는 우리 정치가 좋아지는 측면보다는 나빠지는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2008년이면 국회에서 맨날 체류탄 터지고 무슨 소위 말해서 양극화 정치가 너무 심화되고 국회 안에 무슨 입법 100일 작전이니 하면서 마치 전쟁을 방불케 했던 상황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정치가 좀 나빠지면서 그때는 양극화 정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2019년 정도 되면 그 양극화 정치를 더 극단화됐다는 의미로 이제 팬덤 정치라는 말이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팬덤 정치가 다른 나라의 포퓰리즘이나 특히 미국의 정치 양극화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는 걸 좀 잘 눈여겨보셔야 좀 우리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은 보통 유럽적인 현상인데 대개는 이민 정책이나 또는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일종의 정책적 반대 운동의 측면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팬덤 정치는 정책적인 측면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은 우파 포퓰리즘이니 좌파 포퓰리즘이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아까 우리 보이탄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의 정치가 좌우의 극단적인 어떤 정치 운동이 이제 격화된 것과 관련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이념적인 것도 아니고 또 이념적인 정당의 분열을 가져온 것도 아닌 게 한국의 팬덤 정치가 포퓰리즘하고 좀 다른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은 다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포퓰리즘은 기성정당들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사람들에게 불만을 자극하고 분노를 갖게 했을 때 기성정당 체제에 새로운 이슈를 전달하는 기능도 하고 또 그 사회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서 좀 힘들어졌을 때 그들의 어떤 불만을 이렇게 정치체제에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보통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팬덤 정치가 계층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대개는 도시의 교육받은 중산층들의 이 어떤 집단적 운동하고 관련이 돼 있지 어떤 피해자 대중의 욕구나 이런 것들이 팬덤 정치 안에 잘 있지 않은 것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포퓰리즘은 로컬한 측면이 꽤 있습니다. 동독의 AfD도
독일의 AfD도 동독 지역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고, 애초에 포퓰리즘 운동은 농촌적인 기반을 갖고 있었던 게 이제 포퓰리즘 운동의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도시에서도 발현을 하지만 한국의 포퓰리즘은 제가 보기에는 로컬한 현상이 아니라 매우 중앙집권화된 현상하고 관련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운동은 대개 제3정당이나 정당이 분열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팬덤 정치는 기성 양당의 문제지 제3당의 문제인 게 아닌 것도 좀 생각할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 양극화로 마냥 말하지만 저는 이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정당 이론에서 양극화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우리 보이탄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극좌 극우 정당이 있는 걸 가리키는 게 보통 정당 정치에서 양극화입니다. 다당제 현상이죠. 그러면 양당제에서 양극화도 있지 않을까? 그건 이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당제에서 양극화는 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당제에서 그래서 양극화 현상을 정치 이론에 존재하지 않는 건, 양당제에서 양극화됐다라는 건 그건 사실 체제가 약간 좀 붕괴 위험 앞에 설 만한 상황이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론에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미국이나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그런 점에서는 좀 독특한 문제인 점이 좀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미국의 경우는 양극화는 공화당의 지지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아마 뭐 티파티도 여러분들 아실 거고 트럼피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의 양극화 현상은 보수적인 현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극화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심합니다. 여러 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 국힘 지지자들에 대해서 갖는 혐오감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보수 시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통 새 집권 정부에 대해서 대개는 뭐 1년 정도는 뭐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게 돼 있는데, 보수 시민이 보기에도 좀 정치를 잘 못하면 거기도 지지를 철회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면이 있는데, 민주당 쪽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개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보는 측면은 별로 없는 것, 이것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 팬덤 정치나 양극화 문제를 좀 우리 스스로 비판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좀 개선할 길을 찾는 것이 그래서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양극화는 보통 정당 간 양극화를 많이 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당 간 양극화는 별거 없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정당 간 이념적 차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 도대체 국가보안법이 있는 나라에서 이념적 차이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우리 정치 양극화, 팬덤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당내 적대와 혐오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당내 적대와 혐오를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상대당을 악마화하는 게 일종의 하나의 뭐 행동의 패턴이 되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당내에서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달랐던 사람들 사이에서 아마 윤석열보다 저는 더 싫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식 팬덤 정치의 문제다. 정당 간 양극화, 무슨 정당 간 이념 양극화나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정서적 양극화라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정당 간에는 그 정도 차이는 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정당 사이의 차이는 전쟁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내는 다릅니다. 당내 적대와 혐오는 이건 같이 공존할 수 없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팬덤 정치는 보통의 정치 양극화랑 다르다. 보통의 정당 양극화라면 당내가 단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합리적인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는 안에가 더 지나치게 분열되면서 그것의 여파로 정당 간 차이도 비이성적으로 극대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인 점이 있다는 걸 좀 살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통의 양당 간의 어떤 문제로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잘하는 문제가 팬덤 정치화에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라는 걸 먼저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정치가 과열된 걸 말하는데, 사실
인간의 역사에서 대중정치는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팬심의 어떤 지지에 기반을 둔 정치냐, 아니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이적시하거나 정치 문제를 마치 승패의 문제로 바라보거나 그래서 상대방에게 맞는 말도 동의하는 것은 마치 굴복처럼 생각하는 이런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지, 정치가 과열되거나 뜨거워져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팬덤 정치는 적절한 수준에서 자신의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열정은 그건 아무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게도 충분한 충성심이나 열정을 보이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위해서 그와 경쟁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문제, 그거부터가 이제 팬심과 팬덤이 갈라지는 현상이고, 하나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하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상이다라고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팬덤 정치는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팬덤 리더의 측면이고, 하나는 팬덤 시민의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리더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보이탄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개인화된 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개인화됐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정당 정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당 정치는 대개는 정체성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합리적 요소가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사실 몰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현상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 현상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의 아웃사이더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뒤에 이거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우리 정당들은 당 밖의 아웃사이더들에 의해서 쉽게 장악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걸 뒤에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런 정치를 옹호해야 되니까 직접 정치 또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이런 개념들이, 달리 말하면 다원주의적인 정치 용어가 질식되고 있는 그 문제가 관련이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 언어가 점점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양편으로 갈라서 보는 언어들의 세상 사람들이 익숙해졌는데, 이것도 정치 리더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인 측면으로 팬덤 리더의 측면에서 팬덤 정치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팬덤 시민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국민, 시민 그러면 다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글쎄요, 만약에 시민과 국민이 다 잘할 수 있었으면 민주주의 안 했을 겁니다. 이미 시민과 국민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면. 하지만 정치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불러들여진 일이고, 정치의 한 방법인 민주주의도 시민 맘대로 하는 체제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민도 오히려 시민이 잘못되면 더 악마가 될 수 있다는, 정말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시민 대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팬덤 정치의 큰 문제는 저는 새로운 대중운동의 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사무실을 내고 거기에 상근자를 뽑고 거기에 회비를 걷고 또 거기에 좀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정치에 투입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도 아주 쉽게 대중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좀 주목해야 될 측면이고, 오히려 민주주의나 팬덤하고 관련 없이 현대 사회에서 대중운동의 새로운 형태의 등장은 민주주의에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는 전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분노하는 시민 이야기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합니다. 시민이 무조건 민주주의의 기반이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망상입니다. 시민도 침착할 때, 시민도 책임 있을 때 민주주의가 잘 되는 거지, 시민도 무례해지고 나빠지면 언제든지 그건 민주주의자는 비판해야 되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언어에는 시민이나 국민 말을 앞세우면 거기는 비판, 어떻게 보면 를 넘어서는 뭐처럼 다뤄지고, 그건 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덤 안에는 저는 여러 현상이 공존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추종형 팬덤이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전통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거죠. 우리가 지금 팬덤 언어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시겠지만 제 눈에는 좀 가부장주의 같은 용어입니다. 그런 언어는 쓰기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 언어가 쉽게 쓰는 건 추종형 팬덤의 한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늘 그 정치에서 기회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큰 거는 편익 추구형이라고 봅니다. 조건이 바뀌었을 때 본인들의 어떤 편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팬덤 현상을 긍정화한다거나 오히려 스스로도 팬덤적 어떤 행태를 스스로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뀝니다. 문바가 개딸이 될 수 있듯이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팬덤 정치는 몹시 가변적인 게 특징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팬덤들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그렇지 않습니다. 팬덤의 또 한 측면은 편익 추구형이 있기 때문에 가변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익의 조건이 달라지면 바뀐다라는 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좀 그나마 이 안에서 좀 건강한 측면은 저는 촛불 집회 이후 사람들이 갖게 된 정치도 우리가 해보니까 바꿀 수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종의 효능감을 크게 느낀 사람들의 팬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조금 잘 어떻게든 단돌이 해서 민주당의 좀 좋은 정치 기반으로 아까 우리 보이탄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교육도 좀 이렇게 하고 해서 좀 바꿔가야 될 어떤 측면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팬덤 정치 안에도 여러 경향들이 있는 걸 좀 분해해서 어떤 경우는 좀 비판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좀 그 방향을 좀 더 심화시키거나 좀 개명된 방향으로 이끄는 여러 노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덤이 얼마나 오래 갈 거냐고 저는 금방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또 새로운 팬덤이 또 만들어질 거고 팬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기반이 이렇게 강한 건 아닌 것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팬덤 정치가 가져오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작동불능의 민주정치를 가져오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서로 인정하는 그게 아니고 공존 가능한 이런 정치 행태를 어렵게 만드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덤 정치의 큰 문제는 정당을 분열시킨다는 측면, 그 다음에 팬덤 정치는 정치윤리를 전도되게 만듭니다. 그를 못 지켜줘서 내가 미안해하는 건 그건 민주적 정치윤리가 될 수 없는 어떤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시민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시민도 침착하고 다정할 때 그게 민주시민의 자유로운 어떤 거라는 걸 이거를 잊게 만들고 마치 세상을 모든 건 민주주의자와 반민주주의자와 친일파와 무슨 애국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단순화보게 되는 거. 그건 자신의 삶이 그걸 견딜 수 없는 이분법인데 그걸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는 다정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격렬하고 이익도 다르고 열정도 다르기 때문에 정치에서 사람들 사이의 이익과 열정을 공존하게 하고 서로 다른 속에서도 협력하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정치를 이제는 사람들이 전쟁 비슷하게 바라보지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가 여러 갈등을 좀 완화하고 전보다 더 분열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조화롭게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제 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김 때까지는 대통령제는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에 서로 달랐던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대 속에서도 연대하는 방법도 알았고 정치를 이끌어갈 때 왜 중요한 순간에는 타협이 있는지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정도를 전후해서 한국의 대통령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내가 장악해야만 되는 또 장악을 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진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랑 비교해서 약한 정부라는 건 아십니까? 대통령제에서는 복지국가 같은 걸 만들기 거의 어렵습니다. 의회중심제에서 통일도 하고요. 독일처럼. 대통령제는 그걸 잘 못하게 만든 게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는 주권을 쪼개가지고 어느 한 권력의 부서에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게 대통령제의 기원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대통령제가 삼권을 다 갖게 만드는 열정 비슷한 걸로 그리고 이게 대통령 중심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의 결과가 정말 대통령이 되면 정치를 안 합니다.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치하지 않는 대통령의 누적된 결과가
팬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정치의 방법으로 만나고 토론하거나 뭐 싸우거나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야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미국의 이 정치 교과서에는 대통령의 하루라고 하는 이렇게 섹션이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일과 가운데 가장 많은 일과는 야당 정치인 만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정치가 사라진 지금 대통령이죠. 정말로 대통령제를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너무나 멀어진 대통령제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마음대로, 당원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입헌적 견제를 갖게 하거나 정당들 사이에서 독점하지 않게 하는 게 그거고, 의회가 만약에 한 당만 있으면 그건 당국화 체제라고 그러지 민주주의라고 안 합니다. 거기도 인민 많이 따지고 뭐 다 국민 따지지만 그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모두가 다 국민만 말하면 민주주의인 것처럼, 또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민주주의처럼 그건 곤란합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제가 인간이 지금까지 만든 것 가운데는 여성도 또 재산 없는 노동자들에게도 노예도 없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치 대의제는 간접 민주주의고 진짜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처럼 말하는 건 완벽한 오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시민의 의사도 조직돼야 된다는 것.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다원적으로 조직돼야 된다는 것. 그것도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은 우리 국회에서도 늘 이익단체들 사이에 공청회를 거쳐야 재정법도 만들고 하듯이 이익은 조정돼야 된다는 것. 노사관계도 교섭과 협상이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이죠. 이게 민주주의지 시민이, 국민이, 당원이 맘대로 하는 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글쎄 여러분들 만약에 시민단체에서 사무국장을 회원들이 직접 투표로 뽑으면 그 시민단체 아마 한 달도 못 가서 무너질 겁니다. 어느 신문사가 독자들이 편집국장도 정하고 사장도 정하고 기자들도 뽑게 하자 아마 그 신문사 일주일도 못 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닌데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민주주의를 하면서 왜 이 시민 뜻대로 안 하냐, 국민 뜻대로 안 하냐. 우리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 번의 선거, 또 정당 정치, 의회 정치를 통해서 그걸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게 민주정치이지, 그거를 모든 걸 멈추고 시민에게 다 넘겨라 하는 게 그게 민주정치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속도전 민주주의. 저는 한국 아까 시간 크로노 폴리틱스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정치가 제발 속도를 줄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의원은 일하라고 보낸 게 아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입법 발의는 영국보다 170배를 더하고 법안을 만들어내는 건 지금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너무 많이 합니다. 꼭 필요한 법을 충분히 수기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온통 속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법률의 개수가 1600개 가까이 됐습니다. 법률이 많아지면 시민이 자유로워질까요?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온통 속도전입니다. 온통 이 국회의원들도 발언하면 얼굴은 경직돼 있고 발언의 목표는 당장 절대 이런 용어들이 있는 거. 그건 좀 곤란합니다. 정치인일수록 저는 극강어를 쓰는 걸 절제할 줄 알아야 민주주의자가 되는데 모두 속도전에 나서는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 너무 불평등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투표도 잘 못하는 환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속도전 민주주의가 팬덤같이 쉽게 흥분하고 쉽게 공격하고 쉽게 화내는 시민들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좀 꼭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정당의 변형입니다. 지금부터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지금 100개 좀 느슨하게 잡으면 100개가 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현대 지배적인 경향은 정당의 수는 늘어나고 당원은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정당의 수는 줄고 당원은 폭발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당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마 작년도 자료가 나오면 4명 중에 1명은 당원일 겁니다. 그러면 아까 독일은 몇 명일까요? 당원은 인구 대비 2%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인구 대비 20%가 넘습니다. 유권자 대비 4명 중에 1명입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럼 이들이 당원이 활동할 것 같습니까? 지역에서 지역위원회나 무슨 당원협의회 열심히 참여하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선거 풍토가 이렇지 않죠. 우리 선거 보면 다 유급 사무원을 안 쓰면, 유급 선거운동을 안 쓰면 선거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참여가 없는데 숫자만 많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권리당원이 되고 이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당내 민주주의를 진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매년 걷는 당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권리당원이 내는 당비는 얼마나 될까요? 30억이 잘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올까요? 다 직책당비입니다. 직책당비는 누가 내는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공적인 예산, 거기에는 세비도 있을 거고 그 가운데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정치 구조에서 왜 이런 이 당원의 폭발이 있고 정당들은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정당이 아닌 이런 구조가 어떻게 허용될 수 있을까?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정당이 집권하면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행정부를 운영할 실력을 쌓아가고 있을까요? 집권해가지고 정당이 이 정부를 책임질 수 있다, 정책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정당은 지금 오로지 승리주의 그 하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갖춰져 있지, 당내 정책적 유능함을 길러내거나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어지거나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다정한 존재이거나 이런 발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정당이 나빠졌기 때문에 팬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치 밖에 아웃사이더라면 한 4만 명만 가지시면 정당 먹습니다. 대통령 먹을 수 있습니다. 팬덤이 내는 돈, 국힘은 책임정당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대선에 51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3개월 내면 투표해서 대통령 후보 뽑을 수 있습니다. 얼마면 될까요? 10억 쓰면 됩니다. 민주당 76만인가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습니다. 6개월 당비내야 됩니다. 30억이면 됩니다. 지금 우리 정당이 너무 싼 매물입니다. 거기에 역사도 있고 사람들의 문화도 있고 당풍도 있고 당한 그러면 느껴지는 어떤 짜릿함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 어떤 집단적 어떤 정체성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다 경선 승리를 위해서 쇄도하고 들어온 힘들입니다. 하지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닌 그저 숫자로만 그들이 들어와서 지역의원에서 활동하거나 대의원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닌 이걸 바꾸지 못하면 저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야심 있는 사람이 정치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지막 결론을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정치라고 하는 것도 경제처럼 앞선 나라들이 선진국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인간의 역사는 잘 나가는 나라가 늘 잘 나갔을 겁니다. 근데 인간의 문명이 달라진 건 정치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는 앞선 나라들도 정치가 망가질 수 있고 뒷선 나라들도 정치의 힘을 잘 모으면 앞선 나라들보다 또 빠른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제도인 게 있습니다. 개인인데 그게 정치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국회의원에게 일종의 제도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행정부처럼 수석 또는 일종의 그 총리식의 그 수석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국회는 초선이나 다선이나 다 평등합니다. 왜?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치는 정말 많이 바뀝니다. 아마 지금 계신 분들도 우리 정치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당대표만, 대통령만 또는 유력한 정치인들만 다른 방법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다르게 할 수도 있었잖아 라고 하게 만들 수 있다면 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들이 정말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리더라고 또는 지도자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밖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치를 먹고 들어오는 아웃사이더들이 정치를 함부로 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팬덤 정치의 문제는 외부자들이 생각보다 정치를 너무 쉽게 장악할 수 있게 허용한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조금 각성해야 되는 문제의 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통령과 야당이 도대체가 협력하지 않는 이런 체제를 도대체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선거 끝나면 다수당에게 국가 운영권을 넘기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체제를 당 국가 체제라고 부르고 당 국가 체제의 다른 이름은 전체주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엄밀히 말하면 약한 전체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례해지고 있고 분명히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도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도 그럴 가능성들을 우리 모두가 버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일종의 호민관으로 보낸 사람들이 정치가들입니다. 우리가 주권과 권리를 양도해서 그들에게 공적 권위를 갖게 한 겁니다. 권위라는 단어 영어로 너무 멋집니다. authority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오소, 자신에게서 온 말입니다. 오소십, 그러면 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국가나 정치를 다 감당하기로 맘먹지 않고 우리들의 뜻을 가장 책임 있게 할 사람을 정치가로 만들어서 그들을 파견한 겁니다. 부디 그들이 과감하게 정치의 변화를 좀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많이 찾지 말고 언론 많이 찾지 말고 정치의 방법을 스스로 좀 주체적으로 정치의 자율성을 좀 제발 믿고 본인이 이런 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지도자들이나 정치가들이 말해줘야지 온통 맨 국민들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그를 파견한 이유가 아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팬덤 정치는 정치의 실패의 결과고 팬덤 정치의 극복은 좋은 정치가의 역할을 통해서 너무나 손쉽게도 바뀔 수 있다는 걸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